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상을 깨고 방한 첫날부터 내년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 총장 발언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양문석 전 미디어선 논설위원, 윤희웅 OPN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담에 앞서 오늘 속보 여러 가지가 좀 들어왔는데 먼저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전화 연결해서 계속 좀 들어봤는데 결국은 국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각하인데 이 교수님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국회의원들 의결권을 그 침해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또 사실은 의무적으로 또 상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슨 국회의원들의 그 의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데, 예. 제가 좀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헌재는 아주 정치적으로 타협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그 의석을 확보했더라면 네. 아마 헌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사실은 세 개 정당이 골고루 의석을 나눠 가졌으니까 어느 정당도 과반 이상 된 정당이 없으니까 과반의 권리를 주장할 네.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냥 어차피 현 국회 선진화법 놔둬도 괜찮고, 그걸 굳이 그걸 위헌해가지고 다시 재개정하라고 네.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마 그 점에서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네. 어쨌건 정치적 판단이 좀 상당히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현재 듭니다.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 야당 일부에서 또 혹시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소위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냥 일거에 위헌 논란에 대해서 네. 각하라고 하는 거는 법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그냥 일거에 딱 기각을 해버린 셈인데,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각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핵심은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 쟁점 법안인 경우 국회의원 최적 5분의 3 이상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여당이 소위 과반수가 돼도 우리가 여기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그걸 일거에 각하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상당히 헌재는 또 정치적 결정을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걸 인정한 측면이 있고, 요번에 총선 결과에서도 이미 여당도 과반수가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그렇게 그게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예. 보기에는 상시청문회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법이에요. 이것도 국회법. 그러니까 그것들이 패키지로 20대 국회에서 또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일괄 네.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위헌 판결 나왔으면 헌재의 참 올바른 판단이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전시 사항이거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면 직권 상정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의결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법대로 한 건데. 그리고 그 법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면 이거는 제대로 된, 오래간만에 헌재가 제대로 된 법안이고 안 흔들리고 소신껏 법리 해석을 한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예. 맞는 거 아니냐. 이 연사 힘차게 하나 여쭤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근데 반박할게요. 아니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원래 헌재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게 그 사람의 세력 관계와 이런 걸 감안해서 네. 그런 정치적 결정 내린다는 게 다 이번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안은 9대 0이잖아요. 4형. 그다음에 간통죄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수십 년을 끌고 왔고, 그러면서 4대 5 또는 6대 3, 7대 2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소수 의견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소수 의견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말 그대로 상식적이고 법리적이고 순리대로의 오래간만에 헌재가 헌재의 양심을 갖고 판결한 거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거예요. 뭐 양심까지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저는 왜 그것을 이것을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제가 네. 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봤느냐 하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이런 게 남용돼도 안 되지만은 예. 요건이 말이죠. 법률을 어떤 의사결정 요건이 과반이 아니고 5분의 3 가중 다수결을 그렇죠. 했다. 바로 저는 늘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뭐 헌재에서 그것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저도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법안을 직접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어쨌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어쨌든 제기한 권한쟁의 거죠. 심판을 예. 이제 제기한 것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장으로서 직권 상정하지 않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재판은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각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고, 만약에 법안 자체만 다투었으면 약간 뭐 다른 결과들이라든가 겸연할 수도. 예,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로서도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차원에서 그 자율성들을 인정해 준 차원에서 뭐 이런 소극적 판단을 이런 사안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선진화법에 대한 논란들, 그것이 일단 뭐 저는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형이, 의회 의석수 구성이 실제로 이것을 반드시 어느 정당도 해야 된다고 하는, 예.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제 요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상당 부분 다음 갈 수밖에 선거에서 없다. 하나 덧붙여서 네. 오늘 현재 결정에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이것도 각하가 각하됐죠. 됐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사실 참고로. 이게요. 이게 만약에 20대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거나 어느 정당이 180석 이석을 넘을 경우에는 또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이 국회 선진화법은요. 사실은 그게 이 자체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의결권 침해하지 않았다 이건데 그 이전에 국회법은 적어도 국회법은 국회의 자기 결정권이다. 예. 그 점을 이 헌재가 존중해 인정을 주는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 근데 똑같은 사건의 반대 사안이 있었죠.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시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시에 준하는 비상 사태도 아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직권 상정. 상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국회 안에 던져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내의 일이기 때문에 네. 크게 근데 일부에서는요. 사실 그 이제 헌재 결정이 그렇게 났지만 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거 좀 국회 선진화법 손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야야 좀 근데 공통. 난 한 가지만 이야기를 계속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 보수 논객들과 진보 논객들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게 또 그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하염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각종 동물국회요. 해머가 등장하는 동물국회. 짐승국회지요. 그게 무슨 동물국회, 짐승들의 그 이전 투구의 장처럼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게 민주주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19대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로 넘어오면서 20대에서 새로운 장치가 또 이제 상시청문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장치를 통해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네. 국회로의 새로운 변화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기 그게 때문에 이제 기대할 만한 지점이 있다. 그게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제 과연 그런 모습들이 꼭 가중 과반이 돼야 되는 거냐, 일반 가중다수결. 일반 다수결로는 안 되는 거냐, 그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양 의원에 대해서 좀 한마디 이제 말하자면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동물국회, 짐승국회가 네. 그게 국회 선진화법 없으면 당연히 짐승국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원 개개인 그야말로 정치적 의식 수준의 문제고 인격의 네. 문제고 그다음 또 우리 정당 구조가 말이죠. 정당 정치 구조가 사실 그런 걸 또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 바로 그런 점에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제도로 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옳다. 이거는 좀 근데 그 국회 선진화법 나오기 전에는 매번 그런 그 국회 내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격이 나빠서 개인에 이제 못 맡기니까 법과 제도로 장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정말 3당이 이제 정립한 구조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작동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속보가 좀 들어온 것이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원장의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장이기도 했는데 김 본부장님, 예. 사실 지금 난마처럼 얽힌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등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적임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단 그 검사로서 검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검사장까지요. 법무차관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장하고 헌법재판관을 했는데 검사와 그리고 검사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바로 로펌에 가지 않고 학자의 길로 들어서서 비교적 청렴하다 이런 네. 평가들은 있습니다. 동국대 총장까지 근데 지냈죠. 이제 논란이 뭐냐 하면 일단 뭐 우리가 지역을 따지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고향이 경북 청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경환 그 지금 친박의 좀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과 고향이 같아서 혹시 최경환 쪽과 가까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와 최경환 의원 그다음에 비박계 사실상 대표를 하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서로 상의를 해서 물밑 조율을 해서 했다니까 예. 또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물밑 조율을 한 게 과연 이게 뭐 요즘 시대에 맞는 거냐 삼김 시대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또 그 현실이 그 사람들이 계파를 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맞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현재 체제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사실 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무치인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봤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드리긴 어쨌든 이 혁신위원장을 애초에 혁신을 설치하고 혁신위원장을 데려오는 것 자체는 정말 이제 혁신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이 계파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인선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자리에 앉혀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느냐의 문제로 사실은 바뀌어 버렸어요. 혁신을 이루어내느냐 여부 자체는 사실은 어느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계파에서 반발하지 않을 사람 말씀하신 이제 무색무취라는 것이 어떤 뭐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매우 중요한 이제 덕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을 완전 재구성할 것 같은 느낌을 정도 주어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혁신의 성과를 가져나가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인선 아니었을까라고 어떤 봉합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혁신에는 의문점이 있다 그런 지적이신데 현 정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장을 그 제안을 받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동국대 총장을 그 눌러 앉았고 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그 추대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친박계고 지역적으로 친박계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 본 적이 없는 양반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색깔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뭐 방금 이야기 했던 것처럼 급한 거는 혁신이거든요. 네.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혁신형 비대위인데 그 혁신의 영역보다는 관리형 영역, 비대위 자체가 사실상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옛날에 뭐 누구 말대로 호랑이 거렸다가 이제 고양이 됐다가 해버린 상황이 이번 사안이 이제 돼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이 기대는 같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만큼 관리하느냐라면 결국 이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계파 안배가 충분히 예측된다. 새누리당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계파 싸움 아니에요. 친박 대 비박이란 계파 싸움 문제고 이 문제를 청산하는 게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비대위가 계파 안배를 통한 안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네.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새누리당의 혁신은 물 건너 갔다. 혁신보다는 안정 쪽에 방점을 뒀다. 제가 볼 때도 양 의원 분석이 저도 공감합니다. 어쩌면 일세요, 이승민 변호사님. 아니, 이렇게 해야 우리가 대화가 잘 풀려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 더 보태자면 아니 근데 혁신위원장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또 그분이 과연 당을 잘 장악해서 이끌어갈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 지금 저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이미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공천권 갖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 또 비대위 기간도 짧잖아요. 결국은 관리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렇게 저도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혁신 비대위원장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은 혁신 비대위원장이면은 실질적으로는 관리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좀 정치적 색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라든가 대학 학자 길을 걸었지만 정치적 경험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시간이 주어진 거는 2달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2달 사이에서 와도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얼굴 마담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와서 신장 기업 정도는 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얼굴 마담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오늘 우려가 오후 있습니다. 5시에 뭐 입장을 좀 밝힌다고 하니까요. 어떤 포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정치권의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일거수일투족 참 어디 예상치 못한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먼저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이다.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맡아진 소명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여러분들께 그 자랑스럽게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냐. 제가 돌아오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다. 사실 저게 지금 비공개여서 저희가 영상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그만큼 이제 강한 대선 출마 의지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다들 그렇게 느꼈겠지만 예상 이상으로 이제 훨씬 분명한 어조로 그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시사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선언성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선언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뭐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말이죠. 뭐라고 했으면 됐냐면 이제 정말 종전처럼 부인만 안 하고 대신에 긍정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등단했다. 길에 올랐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리가 언론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대권 출마를 시사했어요. 저희들도 뭐 한 20여 년 정치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저께 거기 내려갔던 관훈클럽 회원 임원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지만 과거에 그 표현하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워밍업을 할 때 하던 것보다 굉장히 셌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끝나려면 7개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먼저 넘은 속도 오히려 위반할 정도로 빨리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동안은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소위 이 성도 반이니까 반반 아닙니까? 변명이. 그래서 반반 정도였는데 어저께 부로 제가 보기에 대선 출마라는 고지가 있다면 대선 네. 승리가 아니고 그 한 8분 응선까지 오르지 이미 않았 8분 예, 8분 올랐다. 응선까지 올라와서 한 거고 어저께 말 중에 가장 의미 있게 확실하게 그 느낌으로 와닿은 거는 국민 통합 위에 모든 것 버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이랑은 대권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 뭐 외교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경제하겠다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건데 그런 거고 뭐 나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미국 대선 후보는 76살, 뭐 70 몇 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위 샌더스하고 트럼프 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밝힌 거다. 예, 강하다라고 표현했던 게 반기문 총장 별명이요. 국내에 있었을 때는 별명이 미꾸라지였어요. 미꾸라지. 거기다 기름까지. 예, 그런데 예. 그 한국 대사관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있을 때부터는 이제 기름장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그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면 미꾸라지와 그다음에 심지어 장어에다 기름을 발랐으면 얼마만큼 잘 빠져나가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던 외교관의 전형적인 외교적 그 언행이 네. 일관되어 있었던 사람이 저런 방금 이야기했던 저런 언어들을 썼고 그다음에 어제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 그렇죠. 대화로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하면서 현 정부하고 지금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굳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어제 이야기했고 네. 오늘은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남북 긴장 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통령하고도 선을 긋고 친박하고도 일정하게 선을 긋는 그 한 칸 더 나가는 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종의 대권 구상의 컨셉트를 선보였다. 그런 평가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뭐
어쨌든 모호하다, 뭐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강력한 이제 발언들, 메시지들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내가 그렇게 이제 모호하거나 뒤로 빼고 하는 스타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해명들 중에 사실은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고, 자격을 내가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반 총장이 이렇게 대권 출마를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특히 이제 지금 주자들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본인이 계속 불출마에 가까운 모습을 비추게 되면 새로운 주자들이 더 경쟁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표명하게 되면서,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정 부분 이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대권 주자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여권에서 아니면 또 다른 진영에서도 새로운 주자들의 부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의 현재 이 구도를 리드할 수 상당히 있다는 빠르게 얘기군요. 고착화시키면서 본인이 어떤 구도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아마 네. 의도하지 않았을까. 사실 싶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권에서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기는 일단은 반기면서 또 기대하는 눈치인데 약간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기대. 반기는 반기문. 반기는 반기문. 말대로. 의원들의 여권 내의 반응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야당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 예, 상당히 두렵거나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직 결심도 안 섰는데 예. 견제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예. 저는 아주 좋은 상대 내지는 우리 뭐 당으로 오신다면은 뭐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이 성장 발전 또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면을 볼 때 보수적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그런 어떤 행보로 오시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저희 새누리당의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치열한 경쟁이나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 커지는 또 후보로서의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반기문 총장님 같은 인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도 뭐 흑야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참 복잡다단한 나라 아닙니까? 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내치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 아직 숙제로 남죠. 홍문표 의원, 우리 당으로 오면 새누리당인데요. 우리 당으로 오면 승리할 수 있다. 정가변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치 정말 복잡다단하다. 아직 숙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 교수님, 사실 이제 가장 반기문 총장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이 과연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반 총장 연수생 시절 김대중 동향 보고 뭐 기가 막히다고. 나까지 근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 총장도 충분히 이제 그 점을 감안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저분이 과연 아까 뭐 저기 우리 양 의원이 뭐 저 유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그 시선도 충분히 받았으니까 어제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10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았을 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를테면 이란 문제 해결의 단초도 내가 제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하고도 내가 담판을 했다고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강력한 그런 사무총장이다. 이걸 이제 일부 과시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고위급 이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더 있냐. 유일하다? 이런 이런 얘기까지 점도 했죠. 이야기하고 예.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단단하게 마음으로 각오는 했는데 근데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이제 오랜 공직 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몸에 배어온 그런 어떤 말하자면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저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결심 한번 하는 것으로 과연 이겨내겠느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융단 폭격이라도 나올 때 아이고 나 이제 뜨거라 이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저분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경륜도 있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각오를 충분히 했을 거다. 어제 어투를 보면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망설임 없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반응이 보면 일단 여야로 갈렸고요. 야당은 상당히 경계하는 멘트들 그리고 뭐 북풍 한설을 견뎌낼 수 있느냐 박지원 원내대표 그러고 그다음에 여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친박 중에서 아주 환영의 분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조기에 이렇게 출마를 굉장히 가시화한 거는 예. 일단 아까 말했지만은 현재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야권의 승리가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 상당히 흘러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오래 놔둘 경우 여권에 대한 이러한 그런 기대라든가 여권의 전열이 흐트러질 거 이런 것도 아마 고려한 것 같고 예. 그거는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바라는 친박이라 이런 데서도 좀 고려를 했을 거고 이신전심으로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은 여당에 지금 주자가 없으면 이제 자원들이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그럴 경우에 와서 이제 무질서한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이런 벌어질 거를 아까 사전에 정지 작업하면 자기 중심으로 질서를 좀 먼저 형성해놓고 예. 나중에 와서 선언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반기문 총장 뭐 여당으로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데 일단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 윤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내에서 희망대로 TK 이른바로 친박 세력 중심의 반기문 총장이 올라탔을 때 과연 여론의 흐름, 민심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의 그냥 어떤 수동적인 카드다. 이제 불가피하게 친박에 의해서 피갑된 형태로 대중들에게 보일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반기문 총장이 원하는 바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제 후반기에 가서는 어쨌든 정권의 부정적인 인식 또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 소속의 이제 대선 후보에게 전이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실 극복하는 과정들은 일단 마이너스 감점 요인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반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털어내면서 어쨌든 여권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혼자 감수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친박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말을 잘 들어주는 모양새로 갈 것이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 총장이 와서 당분간 본인의 어떤 독자 흐름들을 유지하는 네.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당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파 간의 모습들을 해소하라고 하는 네. 강력한 요구들을 하고 그걸 수용하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딜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새로운 정계 개편했던 어떤 모티브나 어떤 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계 개편을 사실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가 친박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새누리당의 친박으로의 주류의 안정성은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박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의 세력들이 이제 이탈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정유화 국회의장이 이제 새로운 세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친박의 카드로서 변화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 흐름들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없다. 다만 이제 두 가지 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분리하게 되는 힘으로도 작동하고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전체에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로 만약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이 분리되는 힘들을 상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존재가 봉합하고 규합하는 쪽으로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흥행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사실 다 작용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어제 오늘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미친 영향은요. 분당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새누리당에 예. 그동안에 손학규 정의화하면서 밖에서 끌어내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구심체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이야기를 했냐? 새누리당 간다고 그런 이야기 안 했잖냐? 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은 새누리당에서 당연히 출마하는 것처럼 흐름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친박과 비박이 반기문 총장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리고 그러면 친박의 품에서 부양되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갈 거죠. 자,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정치력이 그만큼 갈 거냐라고 또 하는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발언을 보면서 반기문 총장은 아주 준비된 대권 후보로서의 발언들을 펼쳐내고 있고 컨셉과 의제를 선점해 가고 있고 과감하게 현 통일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철저하게 구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 그 2.12 이 전당대회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경제정당, 안보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보정당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안보는 보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 야권의 두 대권 후보는 우클릭을 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대북 문제는 진보 세력들이 일반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왔던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긴장 완화 이 부분들을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진보적 가치를 흡수해 나간다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의제를 가지고 오면서 상당 부분 중도층을 흔들었던 것처럼 좌클에 갈 수 있다. 네, 좌클을 갈 수 사실 있다. 뭐 유엔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국내 정치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저께 대권 주자, 대권을 선언하기 앞둔 사람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 내가 네. 모든 걸 버리고 앞장서겠다고 자기가 하겠다는 맘만 뜻을. 먹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내려놓는 넘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데 내가 주역이 되겠다. 그걸 밝힌 거예요. 대선 주자들이 많이 밝히는 게 국민 통합, 남북 통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하나 안 밝힌 게 있어요.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정치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거는 지금 원래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안 밝혔는데 이제 그것까지 밝히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과제가 있어요. 과연 그럼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길로 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꽃가마를 보통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 네. 중심으로. 그럼 꽃가마의 길로 갈 거냐? 또 잘못해서 꽃상녀의 길로 갈 거냐? 네,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이게 숙제가 있는데 약점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가지를 일단 극복해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검증을 제대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옛날 고건 전 총리 같은 거 중간에 포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막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다 검증을 거쳤어요. 선출직에 나가봤죠. 선출직하면서 한번 공격도 받아보고 뭐 소위 옷도 다 벗어서 신체검사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그걸 거칠 수 있느냐라는 게 한 남아 있고 그다음 그걸 거친다고 했을 때 아까 친박 주도의 꽃가마 태우는 전략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제3지대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깃발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네.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을 포괄하는 그렇게 하면서 아까 3가지 신장 개업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올 때 신장 개업은 안 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정도로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벌써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볼까요? 유엔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설사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톤의 대권 출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겁니다. 친박에서 반기문 총장을 옹립한다고 하더라도 비박에서는 강한 검증과 함께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태풍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남산의 소나무가 꺾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북풍 한설에 견뎌낼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고요. 네, 소나무가 태풍에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이제 검증의 공세를 과연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이냐 관건인데 이 교수님 이제 야권은 뭐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쓴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야권은 분명한 주자들이 이미 부상해 있거든요.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되니까 거기 반기문 총장이 계산 영 없는 분이면 모르지만 계산이 다 사람들 다 계산이 뻔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꽃가마 이야기 하셨는데 반기문 총장 스스로 꽃가마를 거부해야 돼요. 분위기를 띄워야 되거든. 그다음에 거기서 그것 자체가 검증 과정이란 말이죠. 경쟁이.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많은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경쟁을 함으로써 선의 경쟁을 함으로써 그것이 새누리당의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고 그것이 바로 또 반기문 총장 스스로의 가능성을 또 높이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성급하게 지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양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누리당의 분열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것만 해도 새누리당 측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뭐 이제 박근혜 정부와 불가피하게 이거 각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서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꾸며주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하려고 출마하는 거겠죠. 그 정도까지 청와대 친박과
반기문 총장이 교감이 있을까요? 교감이 없더라도 그건 서로 운명이에요. 반기문 총장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당선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 정부 계속 뒤에서 말이지 뒷받침해주는 그런 차기 주자를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기문 총장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으로서 네.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됐냐면 역대 여러 번 봤잖아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탈당을 한다든지 뭐 등을 돌린다든지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양측에서 다 슬기롭게 해소하지 권력의 않을까. 속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우려되긴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야권 같은 경우에 반 총장이 자리를 누가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당에서 그러나 야권의 지지자들, 야권층들이 이미 이제 야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 표출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틈은 없기 때문에 뭐 올 가능성은 없고 어쨌든 여권층에 지금 공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구성층을 보면 보수 성향층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어쨌든 여권으로 결국엔 가야 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은 기존 정치권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성향층에게도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시장에 지금 진열된 상품으로 딱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제 중도 많은 후보들이 사실은 막 부각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이제 여야에 이런 사람들의 사실 공간을 반 총장이 상당 부분 앗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가서 안철수 대표의 중도 이미지, 중도층도 상당 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실제 영향을 많이 그런 줄 의미에서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표, 안재인 대표 3자 대결 구도에서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앞선단 말이죠. 그렇죠. 여권의 대선 경쟁뿐만 아니라 야권에는 어떤 경쟁을 미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 이제 반 총장이 보수층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야권 주자들 예.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것이다. 본인의 지지를 제고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위상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 총장이 완전히 선언하게 되면 정말 3자구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대선 주자들의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들이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없다.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양 의원님. 사실 지금 뭐 TK 등에 올라탄다, 꽃가움에 올라탄다 비판이 있지만 TK하고 충청권이 결합을 하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야권 상황을 볼 때 호남, 뭐 친노, 이른바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냐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연합과 그 이념의 연대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타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그럼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냐? 안철수 대표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대거 정치 망명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상황들이 이번 총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대권 후보가 안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뭐 다들 해가지고 현재 원내에 진입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인데 네. 그럼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완전히 이미지가 깨져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둘 수 있는 대권 주자가 안 보여서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갔는데. 상당 부분 정치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러한 이 반기문 총장이 딱 나오면서 다시 복귀하고 재결집하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 보수 언론들의 이 어제 오늘 흐름. 논조를 보면 상당히 반기는 그 표정 관리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보수 언론이 반기는 것들은 바로 보수들이 이제는 하나의 희망과 꿈을 찾았다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구심점을 봤다. 그렇다면 지역연합의 문제로 본다면 충청권과 TK의 지역연합인데요. 이러면 문재인 대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 이 중도 성향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망명해 온 네. 정치 망명자들이 다시 그 지지를 거두고 저쪽으로 가면 호남 입장에서는 안철수로는 안 되겠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오고 이러다가 다시 호남이 고립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위기감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청과 TK 그다음에 호남과 PK와 그 지역연합으로 네. 갈라지면서 호남에서 그 눈총을 받던
문재인에 대한 재신임이 빠르게 있을 일어날 수도 수도 있다. 있다라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 연합 측면에서 이제 선거 대선 전략을 고찰을 하면요. 그 우리 선거는 현실적으로 이념 측면의 연합이 있고 이제 지역 찬원의 연합이 있는데 지역 찬원의 연합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DJP. 호남 DJP가 호남 충청 연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들어낼 때 사실 영남 후보론이라 그래서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 영남 후보론에서 이제 호남 플러스 영남으로 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했던 길을 경로 의존성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 똑같은 전략은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는 지역 연합에 의존했다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덜 했잖아요. 그래서 범보수를 결집하면서 충청권을 부분적으로 끌어들였어요. 네. 자유선진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영남에다가 충청도를 부분적으로 끌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위 그 반기문 이제 소위 추대론에 관련하면 TK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충청과 TK의 연합론 아니냐, 충청 예. 대박론을 불붙이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한계가 있다. TK가 인구상으로도 PK보다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소위 비박은 PK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TK라든가 친박의 소위 꽃가마에 타는 방식으로는 상당한 어려움, 여러 가지 정치 쇄신의 이미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득표 전략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영남 전체를 아우를 수 아우르는 그리고 보수 전체를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이런 전략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양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그다음에 손학규 전 고문 들어와라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그걸 러브콜 한다는 말이죠.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국민의당 대표 측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좀 그런 정치적인 거물들이 와서 같이 이거 경쟁 체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이 뭐 관심도 끌고 말이죠. 이 흥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다 부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글쎄요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기는 오히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옛날에 자꾸 지금 흘리는 게 뭐냐면 전에 반기문 총장 측근들이 나한테 또 고문한테 와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왔다. 새로운 DJP 연합하자더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슬슬 흘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바람을 뺀다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 반기문 그 이제 아까 양 의원은 혹시 이제 호남하고 PK하고 호남 쪽에서 문재인 대표 쪽으로 어떻게 이게 모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좀 밀리고 양자 대결 구도로 2강 구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PK 측에서도 뭐냐면 오히려 보수 또 지역 뭐 그런 연대도 있고 지역 연구도 있고 또 보수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오히려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다시 그런 정서가 재결집할 수 생길 수 있다. 살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어느 쪽이 승리를 잡느냐. 어느 쪽이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는 것은 PK 측의 동향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표가 모든 조사에서 1등을 하는 데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라는 단단한 이 정치 평가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이념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정치 평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와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과 함께 그다음에 야당 전통적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PK나 TK에서 단단히 숫자가 아니라 이전보다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호남의 지지를 끌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호남은 정권 교체가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야당 후보를 밀 것이고 그러면 PK 쪽에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끌어온다라면 이 싸움은 외려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다. 반기문 총장의 출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갈 경우는 반기문 중심의 새누리당, 그 다음에 문재인 중심의 더민주,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중심의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당의 제일 숙제는 이제 의석이 38석밖에 안 되잖아요. 이 몸집을 굉장히 불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자기네들이 제3지대의 빅텐트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손학규라든가 정의화 의장한테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고 또 정의화 의장은 자기가 빅텐트가 되겠다 이런 경쟁을 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뭐 무기력해 있던 새누리당에게 상당히 어쨌든 희망의 동아줄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힘이 복원될 경우는 제1야당에게 사실 또 다시 힘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독자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이라든가 손학규 전 대표를 흡수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